사실은 제가 이분을 대선 복판에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못 모셨어요. 너무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시죠. 편의점에 처음 오신 거 아시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럴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정말 예. 송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간의 우리의 네. 인연을 생각하면 네,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장 기자님의 모든 각오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네. 파릇파릇했던 20대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네. 오래된 사이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댄싱 퀸인지 몰랐네. 준비된 영상 있으면 좀 준비하지 중간중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틀어주시면 그는 국회의원인가 연예인인가. 예. 아니 근데 아이고 왜 저런데. 아이고 왜 저런데. 네. 그것도 국회 상임위가 외통위예요. 예. 예. 세계를 주도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갈 외통위원 이재정입니다. K-댄스. 예. 네. 하여간 선거 때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명사회자셨고 아이고, 네. 이재정 의원님 나올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관중석에서 저는 취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와 그리고 의원님 춤추면 다 밑에서 같이 따라 추는 흡사 약간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컨셉도 됐습니다. 왕년에는 네. 송혜 씨 같은 MC가 네.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 됐으면 민변의 연예인 할 뻔했네. 민변의 사회주의자였어요. 약간 오, 뒤풀이 민변. 사회. 오, 예, 그리고 그랬구나. 국회 들어와서도 초선 때는 늘 사회 보고 재선 때까지 사회 늘 봤죠. 예. 그래서 방에서 고민이 그거였어요. 의원님은 이미 재선인데 또는 지금은 삼선인데 네. 축사를 하셔야지 왜 사회를 보시냐.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장내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게 DNA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흥이 좀 있는 분들은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죠. 삼선이라고 해서 딱 각 잡고 무게 잡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사실 대선이 너무나 잘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 굉장히 순항 중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내각 인선도 났고 의원님은 어느 장관으로 가십니까? 저는 대통령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관에 관심 없다. 오. 농담아 한 얘기긴 한데요. 예. 실제 저는 지금 이번 장관 인사원 얘기로 스르륵 넘어가면 저도 여당 때 사실 주구장창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때로는 버거운 항변도 있었어요. 아마 우리 장 기자님이 우리 장 대기자님이 여쭌 말에도 제가 민망하면서도 막 꾸역꾸역 우리 정부를 옹호하는 말을 했었던 때도 있어요. 예. 이번에는 안 그래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거품 없이 지적할 건 지적하고 정말 칭찬할 것들은 냉정하게 칭찬하자인데 저는 이번 장관 인선 보면서 좀 제 기대 이상이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줍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흔히 일하는 사람 간에도 궁합들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 시절 또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일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지금 장관의 인선 특히 국무총리의 인선 등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는 일하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리고 장관도 보면은 정말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겠다 또는 실용적으로 어떤 주의에도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천명한 거에 너무 부합하는 분들을 정했어요. 네. 심지어 전혀 우리 정부 탄생에 기여하지 않았던 전임 정부의 장관 물론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거를 선택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으면서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모습은 사실 저희 예측을 벗어나면서도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저는 이건 정말 후한 점수. 앞으로 여당 의원 이재정 보십시오. 냉정하게 얘기할 거예요. 절대 거품을 물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저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 인선은 만점 이상이다. 만점 이상이다. 예.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별하셨습니까?
민변 선배님이시죠. 민변 선배. 네. 예. 저는 민변 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 이전에 네. 성남시장 이전에 민변의 이재명 변호사를 기억하는데 흔히 탁상에 각 잡고 앉아 있는 변호사님이 아니라 흔히 민중대회나 노동자대회 그런 걸기대회가 있으면 촛불 집회 당시 저희 떠올려 보면은 경찰의 무도한 집행들이 있거든요. 그거 감시하러 나가는 그때만 해도 민변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몇몇 의원님들이 했는데 몇몇 변호사님들이 했는데 그때 필드 나가 보면 있는 사람이 늘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던 권영국 변호사님과 이재명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저는 애기 변호사로 그때 같이 필드에서 많이 만났던 변호사님인데 그때도 보면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세련되지 못하지만 거침없었고 되게 용감하셨죠. 그때 저 2016년 촛불 혁명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설할 때 어느 그 어머님이 막 오셔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비하할 때 그분하고 연단에 서서 논쟁을 했어요. 그 아마 오마이TV 영상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한 1000만이 넘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보셨는데 그때 그분하고 막 싸웁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그리고 세월호 참사 그 가족들 생각해봐라. 이제 그런 직격을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취임 선서 때 뭐 대통령께서 따로 의원님께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모양이에요. 네.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독. 오랫동안 머물고 가셔서 생각보다 그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좀 더 있어 보였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말을 하고 다닙니다. 뭐라 물으셨냐 하면 뭐 혹자는 입각을 제안하셨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실상은 살 좀 빠지셨죠. 그래서 제가 제가 딴 데서는 이런 말을 하면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덕분입니다 안 하고요. 덕분에 덕분에 반말인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달아 오시던 여사님께서 춤 너무 잘 추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그냥 담겨 있는 그냥 다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자상함이 사실은 대표님 시절에는 잘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승리인지 알고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노력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모습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사실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알고 지냈지만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이재명 정부 5년간 상당히 이제 빛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냥 대통령은 크게 그냥 거대 담론 얘기하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이런데 이제 물론 당에서는 만기 칠남이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런 점이 정책에서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아파하는 대목을 적확하게 딱 지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가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으면 그 정부 여당이 되고 특히 이렇게 정권이 잦은 교체를 이룰 때 소위 말하는 관료들에 의해서 대치기 당하는 눈먼 여당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디테일한 지점들은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는 저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지난 정부 때 짧게나마 어쨌든 한 번이나마 여당 의원을 해보면서 무수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싸우는 경험들이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그런 디테일하고 또 철학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이랑 세부 정책들을 정확하게 주소들을 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 함부로 관료에 의해서 휘둘리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 서유기 파초선에 비유하면서 부채질에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자들에게 역할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통이신데요. 외교안보 라인이 어제 쭉 인선이 됐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 통일장관 세 분의 인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통위원으로서. 조금 뭐 이미 깐깐하게 말씀해 주세요. 깐깐하게. 이미 이제
그 회자되던 네. 인물들이시긴 했는데 사실 저는 거슬러 올라가서 위성락 안보실장부터 바라본다면 네. 소위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 보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감을 기반으로 해서 또 대통령의 결단과 상상력을 조합한다면 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의 인선에 비하면 그런 점들이 좀 달랐고 특히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미국 관계에 있어서도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지시지만 특히 도드라진 부분이 다자 외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교의 그 다각적인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에요. 네. 안정감은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대국 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다각화할 수 있는 이 지점에서 그리고 또 다자주의를 조금 복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네. 리더십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전문가다. 저는 그래서 균형감 있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동영 장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미 한번 장관을 한 네.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되려 어떻게 보면 더 큰 자리 흔히 얘기할 때 기대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기꺼이 수락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대북 문제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와 같은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고 네. 그런 노하우가 어떻게 발현될 건지 기대되는 지점들이기도 해요. 그분도 기꺼이 나서주셔서 일꾼으로 쓰이는데 동의하셨고 또 그런 일꾼을 쓰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저는 하나의 묘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라인에서 뭐 우리 안보실장까지 포함해서 저는 굉장히 의외의 기대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나쁜 말은 하나도 안 하시는데. 두고 보십시오. 부족하면 네. 지적할 겁니다. 예, 부족하면. 예,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그 통일부 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니까 통일부 명칭 변경 여가부를 네. 뭐 성평등 가족부로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부로 그리고 이제 통일부를 한반도 평화부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안 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외통위 차원에서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부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역할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것은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네. 통일부가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많아요. 어떨 때는 몰아치는 일들 때문에 네. 기존의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될 맞아요. 정도로 예. 일들이 몰아치고 또 어떨 때는 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특히 이제 지금의 야당이 동의하지 않죠. 지금 뭐 모멘텀이 없는데 뭐 통일부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해서 깎아 뭐 네, 흡사 정상회담이 있거나 남북대화 채널이 있을 때만 필요한 부처인 것처럼 네. 취급하는 것들이 뭐 명칭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예.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게 구체적인 어떤 워딩을 통해 가지고 조합이 돼서 부처 이름이 되건 간에 네. 없었던 논의가 아니고 필요한 논의기도 하고 특히 또 통일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시점에서 네.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문제 제기 겸 저는 어떤 에너지를 다시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문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도 어쨌든 지금 기획위 단위에서 네.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어떤 조직적인 변모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좀 더 있다. 네. 그런 측면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김용호 장관 시대에 통일부가 무슨 탈북자 지원청 그렇죠. 비슷하게 돼버렸다. 네. 그리고 북한 인권부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새로운 남북 관계로 변화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관련해서 또 국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의원님을 모시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제 네. 급거 12시 12일 만에 전쟁이 종식되면서 상황 변경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촉즉발의 네. 중동 상황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어서 지금 국회에서는 중동 정세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는 뭐
외교, 경제 그리고 또 민생까지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서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당장 때문에 유가 문제가 네네 맞습니다. 기름값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세상의 모든 전쟁에 다들 이제 트럼프는 부정적이거든요. 예,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유독 이스라엘 문제만큼은 예, 그렇지 않은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역시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의 불안정성이 본인 국가 또 본인의 그런 경제적인 손익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갈 리는 없다. 하지만 분쟁이라는 것들은 네. 한번 이제 그 불붙은 다음에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됐던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호 간에 이런 노력들이 네.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알고 있자 평화는 계속된 노력이 필요한 맞아요. 거지 이런 합의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는 여전히 감시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네. 밥이다. 사실은 이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계속 이어지는 이 노선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나토 불참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뭐 조선일보 사설을 필두로 해가지고 마치 안 가면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이미 위성락 실장 가 있는데. 예. 예. 아니 어제 나오고 그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도 그런 주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슬그머니 처리하기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민망해서. 냉정하게. 예. 왜냐하면 일단 호르무즈 뭐 해업 상황 등등이 여전히 그러니까 뭐 잠정적으로 종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주제가 모든 것들을 정말 빨아들이는 주제인 상황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게 마땅한 거죠. 그 상황이 일촉즉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었고요. 네네. 대통령이 이곳에 당선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네네. 벌써 캐나다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빠듯한 일정들 이미 우리 예측하고 있었고 두 군데를 다 가야 되냐는 대선 당시부터 당선이 된다면 네네네. 과연 두 군데를 다 가는 것이 맞느냐 등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민망할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일본도 안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호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는 게 어떤 명분에 따른 건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고 특히 일본이 얘기했던 대목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도 안 가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한국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도성을 저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독자적 외교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율성이 룸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한일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어제 한국을 그런 방식으로 거론한 것에 더해서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었던 그 일본 대사관의 한일 관계 60주년 리셉션에 못 참석했어요. 캐나다 가시느라고 G7 가느라고 못 참석했는데 통상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늘 처리되는 것과 달리 제가 일본 도쿄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일본의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일날 아침까지도 총리가 올 거라고 이시바 총리가 올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온다 만다 얘기가 있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현장에 갔더니 이시바 총리뿐만 아니라 기시다, 그다음에 스가 총리, 총 4명의 전현직 총리들이 다 출동을 했었고 소위 3, 4위, 서열 3, 4위의 장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또 잘 알고 지내는 외교부의 일본 외교부에 이제 고위 관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아침까지도 누가 총리의 그런 축사를 대독할 것인지를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건 정말 총리의 결단에 의해서 갑작스레 결정된 거다. 이시바가 왜 갑자기 그러면 뭐 한국의 대통령도 오지 않는 행사인데 와야 되겠다. 한국의 그 정관계 인사들이 오는 이 행사에 꼭 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네, 기대감이죠.
저는 기대감. 그리고 또 그것들이 캐나다에서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네. 모종의 신뢰가 오고 갔다라는 데 확신을 갖고요. 네. 실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예.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네. 관계가 예. 다시 문재인 정부 때 경직된 그런 관계로 경색된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일본의 네. 여야당 가릴 것 없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이다라는 부분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또 두려운 지점이긴 했는데 네.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역사 문제는 원칙적이지만 예.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노련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본 측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었고 예. 실제 저한테 무수히 물어보던 많은 의원들 그리고 또 이제 외교부 공무원 일본 측 네네. 일본 측의 고위 관료들의 질문들이 바뀌었어요. 괜찮겠어에서 예. 기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기대한다. 네, 기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지금까지의 이제 G7에서 보여준 짧지만 어쨌든 외교 무대에 등장해서 보여준 이재명의 어떤 태도, 이재명 개인의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간에 했던 선거 기간 동안의 어떤 발언들을 신뢰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이런 정책을 이런 기조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네. 확신을 갖게끔 만든 게 바로 G7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8.15가 되면 늘 또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의 네. 공물 복납을 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반성도 없구나. 특히 이제 그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대법원 판결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구분해서 분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일본 측에서 어떻게 볼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 서너 시간 만에 그 완전히 그 헛발질한 게 들통나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정보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사람들 뭐 다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3-4시간도 유지가 못 되는 저런 그러게요. 헛발질을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하네.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보수면 경제 외교에 있어서는 예, 상당한 네. 예. 그런 정보력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던 시절도 있었죠. 예전에. 예. 네. 근데 아니다 이제. 이제는 뭐 오마이뉴스 우리 장 네. 기자님의 해안이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 나토와 관련해서는 굳이 우리가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꼭 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외교 상황을 좀 저희들도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사실 의원님께서는 그 법조인 출신이시고 검찰 개혁 굉장히 네. 그 민변에 계실 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방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것이 그 내란 특검 팀의 윤석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안 잡혀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법률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면 안 잡혀갈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 사실 도주에 동조했다라는 도주에 동조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식적인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면 나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네. 네, 모두 정상으로 되돌려줘야 마땅하죠. 의원님,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네. 정국에.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것보다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 지적 자체가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자체 핵무장을 들고 나왔고 또
거듭 그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네. 거듭 니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요구되는 바로 그 의무를 다하라라고 명기까지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미국 측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여러 측면에서의 계속 set부른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있었던 네. 거예요. 이건 예. 제가 미 상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미 상원. 네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부터 시작해서 예. 어떤 추이까지도 이건 저희가 정보가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성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인 건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예. 어떻게 예. 움직였는지 안보실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 축적을 해나갑니다. 그게 2023년 6월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축적한 다음에 미국 대선이 시작되죠. 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줄 알고 네. 대선 이후에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졌죠. 지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사실상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일응의 결론을 내렸고 네. 1차적 조치로서 결국 민간국가 지정이 예. 있었던 거죠. 예. 그걸 1월 달에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그것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핵무장론을 네.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선동당해서 국민의 여론이 뭐 70% 가까이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국제 정세를 또 설명하고 나면은 그런 여론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은 상식적이에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핵무장하면 북한됩니다. 그렇죠. 예. 그 정보를 드리고 나면 국민들은 그 여론이 예. 또 줄어들어요. 그렇죠. 국민들은 상식적이에요. 근데 예. 자꾸 선동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핵심 기술에 대한 협의를 하기 어려운 국가가 된 거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12월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제 쿠데타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예. 쿠데타가 있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네. 여전히 한국 정부의 그런 시도들이 네. 곳곳에 이제 관료적으로는 남아 있을 테고 온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안고 출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것보다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는 네. 또 다른 시그널이 되는 건 분명하고 그때 당시에 여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도 이거 뭐 별거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한두 개 에피소드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 누차 주장한 게 우리 네. 외통이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차츰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네. 우리가 이 부분은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레토릭으로 민간 국가를 지정한 것과 세부 협력에 의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도 약간 전략적인 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네. 섬세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감 국가에서 해제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네. 걸릴 수도 있을 네, 것이다. 네. 네, 그렇지만 조금은 굉장히 네.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된 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농담 같기도 했었는데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미국부터 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현실론과 이상을 이제 섞어서 네.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하여간 그 지금 그 다자 외교의 굉장히 중대성을 이제 조현 장관 후보자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내내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도외시한 덕에 무역이나 뭐 이런 데서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네. 있어서 이 조현 장관이 후보자가 앞으로 이 그 대한민국의 그 외교를 어떻게 좀 이끌고 나갈까? 미국 먼저 안 간다면 중국부터 갈까? 러시아부터 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문의 현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통상 늘 하던 방식의 기대치로 예. 언론들은 질문을 한 거고 네. 거기에 뭐 서로 미국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의 기대가 외교의 틀을 좁힌다. 네. 외교의 폭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뿐만 네. 아니라 조현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우선성에 두고 많은 전략과 전술
이제 필드에서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예. 국익 중심 외교라는 게 실용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우리 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저는 뭐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네.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바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의 그러니까요. 북미 대화인 것 같지만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현 대사도 또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다자체.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다자 중심의 어떤 틀은 트럼프에 의해서 다 깨지고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내, 그러니까 네. 동북아시아에서의 네. 인접 국가들 간의 평화의 틀을 만들기 위한 네. 다자적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핵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기대도 높고 러시아도 기대하고 있고 네. 일본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그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사실상 육자회담 틀을 통한 다자 네. 외교가 상당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남북미 이제 뭐 북중러 막 이러면서 저기 한미일 북중러 뭐 이러면서 이제 삼각동맹 얘기를 많이 하기도 네.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또 다자 외교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 하나 또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최혜병 특검, 이명현 특검인데요.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하겠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최혜병 특검에서 먼저 체포영장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특검을 발동시킨 게 아니라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안에서든 예. 만약에 피의 혐의가 있고 예. 또는 뭐 참고할 지점이 있다면 너무 당연한 예. 원칙적인 말 아닐까요? 바로 이어서 1분 만에 민중기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인데요. 김건희 출석 불응 때 체포영장 논의한다. 네, 너무 당연한 원칙적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내외가 이렇게 네. 계속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서 경우에는 그 강압적인 체포 영장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겠다라는 판단도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춤부터 국제 정세까지 예, 다종다기한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